안녕하세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 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누굴까? 라는 의문을 품고 먼저 제목을 봐야 되는데, 이 너는 기다림의 대상이겠죠. 그럼 도대체 뭘 기다리는 거냐? 다양하게 해석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양한 해석을 다 알고 있어야 되나요?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대표적인 해석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당연히 사랑하는 연인을 너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될 수 있냐? 이 창작 시기를 고려해보면요, 이 너가 인간이 아니라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너를 자유민주주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되나요? 아니요. 더 다양하게 해석 가능해요. 뭐든지 다 돼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은 수험생이기 때문에 합격 통지서가 너가 될 수도 있어요.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는 순간 될 수 있어요. 그거 좀 적절하겠네요.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는 시간. 요새는 통지서가 우편으로 배달되진 않지만, 예를 들면 뭐 19일 5시까지 발표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떨려요. 그게 꼭 19일에 발표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막 그 전 18일이나 17일이나 16일 이때 발표되기 때문에, 발표되기 일주일 전부터는 계속 가슴이 설레고 기대되고 하죠. 다른 어떤 것들도 다 돼요. 뭐면? 기다림의 대상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굉장히 공감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왜냐면 누구나 기다려본 경험은 있으니까요. 선생님, 전 연인을 기다려본 적이 없는데요. 선생님, 저는 합격 통지서를 기다려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다려본 그 대상을 어떤 것이든지 너에다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좋은 시는 수업 듣기 전에 한번 쭉 읽어보고 수업 듣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스탑 누르고. 바로 읽어볼게요. 너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서,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시적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죠? 기다리는 상황에 처해 있네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상황은 곧 정서예요. 기다림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정서가 있겠냐?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또 초조함도 있을 거예요. 화자는 지금 그러한 기다림의 상황 속에서 초조함과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라고 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서의 발자국은요, 여기서의 발자국은 시각적 심상이라기보다는 청각적 심상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발자국이라는 것은요, 소리만 들리고 그 존재를 내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공원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번 볼게요. 뒤에서 이렇게 발자국 소리가 들리네요.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일 수도 있겠죠.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자국은 기다림의 대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너일 가능성이 존재하는 대상이라고 할게요. 너는 아니에요. 너라고 확정 지을 수 없어요. 하지만 너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 가슴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쿵쿵 거린다라는 반응이 나타나요. 이 쿵쿵거린다는 시험이 자주 나와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음성상징어죠. 그럼 어떤 음성상징어인가요? 의성어예요, 의성어. 그러면 어떤 소리를 표현한 것이죠? 쿵쿵이라고 하면요, 일단은 발자국도 쿵쿵, 야 쿵쿵 대지 마, 발자국 소리 내지 마, 이렇게 표현하죠. 발자국 소리도 쿵쿵이 될 수 있어요. 발자국 소리만 쿵쿵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를 만약에 발자국 소리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내 가슴에 발자국 소리가 들릴 일은 없잖아요. 심장 박동 소리도 쿵쿵거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쿵쿵이라는 의성어를 사용해서 발자국과 또 심장 박동 소리가 연결될 수 있죠. 그것을 발자국과 발자국 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가 연결되어 이중적 표현 효과를 얻는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발자국 소리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심장박동 소리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두 가지로 다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이중적 표현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이건 무슨 말일까? 발자국과 똑같아요.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이것도 시각적 심상이 아니에요. 청각적 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스락거리다.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그인가? 그녀인가? 내가 기다리는 사람인가? 기다리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기다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다 내게로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내게로 온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내게 오는 것처럼, 내게 오는 사람인 것처럼 기대된다라는 거죠. 기다림의 절실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면 알겠지만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그 사람일 가능성 혹은 기다림의 대상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일 것 같아요. 기다림의 대상일 것 같아요. 니들이 기다린 경험이 아예 없으려나? 치킨은 기다려본 적 있잖아요. 배달시켜놓고. 배달시켜놓고 치킨 기다릴 때도 아주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기다리는 대상은 아니지만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린다든지 현관문 밖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면 배달 왔나 보다. 배달일까? 배달이었으면 좋겠다. 배달일 거야 라고 생각하죠. 막상 나갔을 때 혹은 아무도 아니고 그냥 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기다림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기다리지 않으면 바깥의 현관문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라든지 발자국 소리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상황이니까 이게 내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기다림의 절실함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똑같이 발자국과 똑같이 표시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기다림의 대상일 가능성이 있는 것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기다려 본 적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이 애리다라는 것은요, 아리는이라는, 그러니까 아리다라는 말에 전라도 방언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다. 여기 보시면 있을까 의문형 어미로 마무리 지었죠.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진짜 궁금해서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기다림은 가슴 아픈 일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서리법을 쓴 거예요.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여기까지요. 잠깐만요.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약속 장소예요.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 나는 그 사람을 너무나 간절히 만나고 싶기 때문에 먼저 와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요. 이 모든 사람 동그라미 치시고 똑같이 뭐라고 표시하면 되냐? 위에 있는 발자국과 바스락거리는 나뭇잎과 마찬가지로 너일 가능성이 있는 존재예요. 너일 가능성이 있는 존재예요. 그 다음에 볼게요. 너였다가 너일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동그라미 1번 할게요. 왜냐면요, 문이 열리는 그 잠깐 사이에 지금 화자의 심리가 바뀌어요.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볼게요. 너였다가 반복됐네요. 그쵸? 너일 것이었다라 그러고 나와있네요. 너였다가 보다
확신이 약화됐어요. 그쵸? 너일 것이야. 한번 잘 보세요. 예를 들면은 100점이야. 이것보다 100점일 것이야. 확신이 좀 약해졌죠. 너였어. 너야. 맨 처음에는 강하게 확신하다가 그 다음에 문이 조금 더 열리니까 너일 것이야. 아니야, 너일 거야. 내 기다림의 대상일 거야. 자유일 거야. 내 사랑하는 사람일 거야. 뭐 치킨일 거야. 뭐 다 돼. 다시 문이 닫힌다. 밑줄 치세요. 중요합니다. 너가 아님을 확인한 거야, 드디어. 실망과 아쉬움이 나타나죠. 여기가 되게 제일 중요해요. 기대감에서 실망감으로 바뀌는 과정이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이해됐나요? 기대감에서 실망감으로 바뀌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어요. 어디서부터?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이 세 개 행위 있죠? 이 세 개 행은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과정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이여. 갑자기 이름을 부르네요. 너를 불러요. 이 부분은 돈호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돈호법. 돈호법이 뭐예요? 하면 이제 부르는 형태를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이여, 기다림의 대상이죠.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자,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밑줄 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화자의 태도 변화라고 쓰세요. 어떻게 태도가 변했냐? 소극적 자세에서 적극적 자세로 바뀌었어요. 선생님 왜 소극적 자세요? 기다리고만 있잖아요. 문 열고 밖에 안 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마침내 너한테 간대요. 문 열 거예요. 그 다음에 찾아갈 거예요.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갈 거예요. 치킨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치킨집으로 갈 거예요. 알겠죠?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시든지 소극적 자세가 적극적 자세로 바뀌는 태도 변화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시의 핵심입니다. 핵심. 시상의 전환이 있나요? 라고 하면 시상 전환이 있다라고 해야 돼요. 하지만 시상 전환을 어느 부분부터 파악하는지는 교과서에 따라 약간씩 달라요. 지학사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요,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를 기준으로 해서 시상이 전환됐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금성출판사도 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을 다루긴 하는데, 금성출판사는요, 사랑하는 이여, 부르는 부분부터 시상이 전환됐다라고 봐요.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처럼, 혹은 교과서에 따라서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을 좀 다르게 파악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건 학교 내신 수업의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있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자, 보세요. 너는 지금 오고 있다. 너였다가 똑같죠? 확신이 나타납니다. 너는 지금 오고 있다. 확신이에요, 확신. 반드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볼게요. 아주 먼 데서 온대요.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온대요. 아주 먼 데서,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해서는 둘 다 너와 나 사이에 거리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깝게 있진 않는 거예요. 물론 아주 먼 데서는 거리를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아주 오랜 세월은 거리를 시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거리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은 동일해요. 우린 지금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있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어떻게 된다? 오고 있다. 온다는 거예요. 너는 오고 있고 내가 가면 만나요. 만난다는 확신도 있는 거예요. 어디? 이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 뒷부분에. 시상이 전환된 이후에 있는 거예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요거 역설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원래 기다리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니까, 예를 들면 말이 안 되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런
어법은 아니잖아요. 나 집에서 기다릴게 한 다음에, 집에서 기다린다며.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왔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처럼 모순되는 두 내용이 같이 배치됐기 때문에 역설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그 문을 통해 나를 계속 실망시켰죠.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내가 겪었던 실망을 이겨내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 너에게 가고 있다.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역설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시상전개 방식에 대해서 약간만 복습해 볼게요. 시상전개 방식은요, 1행에서 12행까지. 그러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다시 문이 닫힌다까지를 너를 기다리는, 너에 대한 기다림을 묘사한 부분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수동적이고 소극적 태도가 1행에서 12행까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는요, 13행부터 끝까지인데요. 13행에서 끝까지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중에 13행에서 15행 사이에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너에게 간다라고 선언하면서 태도의 변화와 시상의 전환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표현상의 특징도 조금만 더 볼게요. 표현상의 특징. 일단은요, 현재 시제 자주 써요. 쿵쿵거린다. 내게 온다. 모든 발자국은. 닫힌다. 현재 시제 자주 쓰죠. 현재 시제 쓰면은 현장감 느껴질까요? 느껴지지 않을까요? 느껴집니다. 세상에서 애리는 일 있을까? 한번 볼게요. 세상에서 애리는 일 있을까? 제가 아까 설명했죠? 서리적 표현 써요. 서리적 표현 사용하면은 강조됩니다. 또 하나는 공감을 유도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쿵쿵, 바스락 같은 경우에는 음성 상징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정서를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이 행이죠. 여기서는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에요. 이 이후에는 뭐죠?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서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린 나뭇잎 하나도 내게 온다. 온다로 끝나죠. 맞아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 이 행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이 행에서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 나타날 때는 맨 끝이 온다로 끝나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요, 마지막에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간다로 끝나죠. 그러니까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 반복되긴 하지만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라 변형되면서 반복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반복과 변형이라고 해요. 중간에 보시면요, 10행부터 12행까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도 있어요. 이 부분도 보시면 너였다가는 반복이죠. 단순 반복이에요. 근데 너일 것이었다에서 보면은 그냥 반복이에요? 아니면 반복과 변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복과 변형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특징들은요, 내신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동일한 시구를 반복했나요? 당연히 동일한 시구 반복해요. 그럼 운율감 형성될까요? 당연히 운율감 형성되고요. 의미가 강조되기도 합니다. 학습활동 같은 경우에는요, 공부하는 방식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읽고요, 그냥 빈칸을 다 채우고 그냥 학습활동은 전체를 다 외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교과서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요, 지금부터 학습활동은 지학사 교과서를 기준으로 제가 하나하나씩 의도만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물론 뭐 서술형으로 나올 수는 있고 여러분들 수행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너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2번은요 출제될 수 있어요. 같이 이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교양 서적인데요, 시 에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대한 어떤 비평이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만 읽어볼까요? 기다려본 사람은 아니 기다려본 사람만이 안다. 기다림이란 희망과 불안의 교차점. 이게 바로 초조의 상태죠. 불안이라는 건 초조예요. 희망이라는 건 기대감과 설렘이죠. 너였다가 너 아닌 그 기다림. 너였다가는 희망이죠. 너 아닌 절망이죠. 불안이고요. 너가 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이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대상이 만약에 반드시 온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안 오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일은 상당히 힘든 일이죠. 그 사이에 희망과 불안이 오가며 불안은 희망을 키우고 희망은 다시 불안을 자라게 한다. 그리하여 앉아서 기다려도 마음은 이미 문 밖을 넘어 네가 오는 길목으로 마중을 나간다. 지금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 또한 너에게 가고 있다는 말은 그 점에서 사실과 조금 다르지 않다는 건, 이 시를 비평하신 분은요 너에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물리적 이동으로 바라보신 게 아니라 마음이 너한테 가고 있다로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가고 있다라는 말은 내 마음이 마중을 나간다, 혹은 뭐 마음 같아서는 밖에 나가서 찾아가고 싶다, 이 정도로 읽으신 것 같습니다. 기다림은 사랑이다. 기다림은 희망이다. 희망 때문에 기다리고 절망 때문에 또 희망을 기다리며 또 기다린다. 하면서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초조하다. 그러니까 희망이기 때문에 기다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초조하다. 기다리기만 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밑줄 치고 수동적 기다림이라고 꼭 써주세요. 기실. 기다림은 삶을 녹슬게 한다.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의지다. 믿음과 의지라는 것은 기다림 상황에서 필요한 자세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과 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기다리는 수동적 기다림에 머물지 말고 믿음과 의지, 기다림의 상에서 필요한 자세를 갖춰가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는 기다림이 수동적인 것만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너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나도 너에게 가고 있다는 것. 중요합니다. 기다림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나도 너에게 가고 있다. 만남에 대한 의지와 믿음으로 적극적인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배웠죠? 시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것이 기다림이라고 시인은 강변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만난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아주 오랜 세월을 거쳐서, 아무리 먼 데 있어서, 아주 먼 거리를 지나서, 그런 기다림과 그리움은, 여기서 그런 기다림과 그리움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의 그런은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 기다림입니다. 우리를 만나게 한다. 그 기다림의 대상은 연인일 수 있고 합격 통지서일 수도 있고 분만실 태아의 울음소리,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울음소리일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오늘도 식당 주인은 손님을 기다리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기다리죠. 기다림은 애탄다. 이 땅의 민주와 자유와 평화는 더욱 그렇다. 그러니까 이거 기다리는 가치라, 그러니까 이거 기다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김지아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기다리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기다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칠 법도 하고 녹슬 법도 한데 기어이 기다리고 기다려 민주주의 만세를 외치지 않았던가? 이것은요 김지아의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숨죽여 흐느끼며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이요. 타는 목마름이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만세 이렇게 외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비평을 한 거예요. 기다리고 싶다. 기다리고 싶대요. 기다리면 고통이라고 했는데 휴대전화 없이 마냥 기다려보고 싶다 했는데 휴대전화는 세모 치시고
이건 기다림 방해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오랜만에 그녀를 희망을, 그러니까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민주와 평화를 기다려보고프다. 그럼 행복할 것 같다. 어린 왕자처럼. 어린 왕자에서 이제 그 여우와 어린 왕자의 대화가 있죠. 거기서 여우가 뭐 길들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기다림 자체가 행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것이 다시 상식이 되는 세상을 우리는 또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것이라고 한다면 기다림이 행복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상식이 되는 세상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습활동에 보면요. 첫 번째, 필자가 기다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기다림은 사랑과 희망이고 불안, 절망, 초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중적 속성을 다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과 의지를 가진 적극적 기다림의 자세가 있어야지 기다리던 대상과 만나게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은 여러분들이 참여해보라는 학습활동이라서 내신과는 그렇게 관련 없을 것 같고요. 뭐 4번 같은 경우에도 내신과는 그렇게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5번은 책에 대한 내용이에요. 문학과 독서활동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작품 다 공부했고요. 다음 작품에 뵙겠습니다.